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세계 역사 속의 장애인물, 세계 장애인물사를 살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정치 분야에서 활동했던 역사 속의 장애인물입니다. 여러분, 세계 대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미국을 세계의 미국으로 이끌었던 대통령은 소아마비 장애인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영국의 위스턴 처칠 수상은 명연설가로 알려져 있으나 언어 장애인이었고요. 징기스칸의 손자 마지막 제국의 정복자 티무르도 장애인이었습니다. 이렇듯 세계 역사 속 정치 분야에 두드러지게 활약했던 분들을 백종환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소아마비 대통령 루즈벨트. 소아마비 대통령으로 세계 장애인들의 우상이 된 루즈벨트였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 불편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도 그 이유가 됐겠지만 장애를 확대 해석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이유일 것이다. 그의 정적들조차도 그의 장애를 문제 삼지 않았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1882년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후 1904년 콜롬비아 법학대학원에서 법률을 공부해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고 1910년 뉴욕주의 민주당 상원 의원으로 당선되어 정계에 진출하였다. 1921년 뉴욕 주지사 선거에 나설 준비를 하면서 가족들과 여름 휴가를 보내던 중 작은 섬에 불이 난 것을 보고 불을 끌어가기 위하여 호수의 차가운 물에서 오랫동안 헤엄을 쳐야 했는데 그날 저녁 고열로 생사를 오갈 만큼 열병을 앓았다. 바로 소아마비에 걸린 것이다. 그때 그의 나이 39살로 재기를 앞두고 있는 루즈벨트에게는 치명적인 결점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1924년 정계로 복귀하여 1928년 뉴욕 주지사에 당선되어 재임에 성공했다. 193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자 지명수락 연설에서 뉴딜 정책을 제창하였다. 1929년 이래 몰아닥친 대공황으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던 당시 미국의 사정으로서는 뉴딜 정책에 희망을 걸었고 결국 허버트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통령 취임 후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였고 의회는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그 정책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정책이 잇따라 성공을 거두면서 1935년 여름부터 경기가 상승되어 1936년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고 1941년 참전에 의한 군수산업이 밑받침이 되어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면서 실업자가 격감했다. 미국 국민은 루즈벨트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어 1940년 3선 대통령이 되어 전후 처리 문제 등의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전쟁 종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44년 네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국제연합 구상을 구체화하는 데 노력하였으나 1945년 4월 세계대전에 종결을 보지 못하고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루즈벨트는 휠체어에 앉아서 12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미국은 물론 세계적인 지도자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언어장애가 만든 명연설 위스턴 처칠. 언어장애가 있었던 영국의 위스턴 처칠 수상은 명연설가로 유명하다. 처칠은 언어장애 때문에 말을 길게 하지 못해서 짧게 표현했는데 그것이
관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진 영국인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 바로 이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라는 말을 반복한 것은 처칠의 언어장애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국민들에게는 수상의 강력한 의지를 전하는 명연설이 됐던 것이다. 위스턴 처칠은 1874년 영국 옥스퍼드셔에서 출생했다. 1895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899년 보전쟁에 참가하여 포로가 되었으나 탈출에 성공하여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1900년 정치에 입문하여 요직을 두루 거치게 된다. 처칠은 나치 독일의 군사력이 영국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하여 영국의 군비 낙후를 규탄하고 영국, 프랑스, 소련의 동맹을 제창하였다. 그의 주장은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이르러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시작하였으며 1940년 노르웨이 작전 실패를 계기로 당시 총리가 해임되고 처칠이 총리에 취임하였다. 전시 중이라서 노동당과의 연립 내각을 이끌고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소련 스탈린과 더불어 전쟁의 최고 정책을 지도하였다. 1945년 총선거에 패한 후에는 야당 당수로서 집권 노동당에 대한 공격을 늦추지 않았으며 1946년 미국 미주리지 연설에서 철의 장막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1951년 다시 총리에 취임하여 경의 칭호를 받았다. 1955년 당수의 자리에서 물러나 평의원으로 하원에서 나란 일을 보았다. 그는 역사, 전기 등의 산문에도 뛰어나 수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저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195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그림도 잘 그려서 화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휠체어를 탄 독일의 2인자 볼프강 쇼이블레. 유럽의 한복판에 위치한 강한 나라 독일은 통일이 되면서 경제력에 걸맞게 정치적 영향력 또한 급속히 신장해 가고 있는데 머지않아 휠체어 장애인이 그런 독일을 이끌어갈지 모른다는 기대를 걸게 하는 사람이다. 1989년, 1991년 내무장관, 2005년에서 2009년 내무장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재무장관을 지내고 있는 볼프강 쇼이블레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수상 다음의 중책으로 수상직에 오르는 마지막 정류장이라는 원내 총무로 선출되던 날 헬무트 콜 수상은 휠체어를 타고 회의장에 나오는 쇼이블레에게서 휠체어 대통령 루즈벨트의 탄생 가능성을 보았다고 했다. 원내 총무 선출을 계기로 그에 관한 갖가지 눈물겨운 신화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의 인기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다. 쇼이블레가 장애인이 된 것은 1990년 한 정신질환자의 저격을 받아 척수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당시 내무장관이었던 그는 저격 5일 후 의식을 되찾았으나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였다. 최소한 2년 정도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무장관직에 복귀했다. 휠체어가 들어갈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집무실 책상의 서랍을 톱으로 잘라내었고 하루 17시간의 경무에 들어갔다. 그의 정계 복귀는 그의 동료들뿐만 아니라 독일인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 그는 정치 없는 인생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자기 일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최근 그리스 카메노스 국방장관은 공격 대상을 메르켈 독일 총리에서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으로 확대했다. 독일 일간지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나가도록 심리전을 펴면서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쇼이블레가 그리스의 부정부패를 맹렬히 비난해 왔기 때문이다. 티무르 제국의 대정복자 티무르는 장애인이었다. 티무르는 1336년에 칭기스칸의 아들 차카타이가 세운 차카타이에서 징기스칸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차카타이 내에서의 칸들의 내란을 종식시키고 1369년 즉위하여 수도를 사마르칸트로 정한다. 이후 몽골 제국의 부흥을 부르짖으며 30년 동안 사방으로 원정을 떠나 이란 지방과 바그다드, 앙카라, 모스크바는 물론 인도의 델리까지 정벌을 하여 지중해에서 인더스강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티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갖게 된다. 시스탄 전투에서 오른발을 다쳤기 때문에 티무르 이랑 또는 티무르 랭크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이는 절름발이 티무르라는 뜻으로 페르시아의 적들이 티무르를 경멸하여 부른 별명이다. 티무르의 장애는 1941년에 발굴된 그의 유적지에서 그의 시체가 공개되었을 때 오른쪽 손과 두 다리에 장애가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티무르가 대제국을 건설하고 수많은 원정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용병술에 능했기 때문이다. 그의 성격은 매우 대담하고 용맹스러웠으며 의지가 강하고 엄격하였지만 학자와 문인을 보호하는 인문학적인 면모도 보였다. 티무르는 수도 사마르칸트를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화려한 곳으로 만들려고 했다. 사마르칸트는 1220년에 징기스칸이 코라즘 왕국을 멸망시키고 입성한 의미 있는 곳이었기에 티무르는 이곳을 수도로 정하고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로 꾸미기 위하여 원정에서 많은 기술자와 예술가를 포로로 내려와 이 도시를 새롭게 건설했다. 이런 노력으로 그의 사후에도 1세기 동안 사마르칸트는 학문과 과학의 중심지가 되었다. 1402년 앙카라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뒤 3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동방으로 원정길에 오른 티무르는 도중에 병을 얻어 1405년 오트라드에서 대정복자로서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의 시체에는 향유가 발라지고 흑단관에 넣어져 사마르칸트의 구루 아미르란 호화로운 무덤에 안장된다. 왕위에 오른 뒤 30년 동안 줄곧 원정을 다녔던 정복군주 티무르는 역사상 마지막 제국의 건설자였다. 그런 그가 장애인이었다라는 것은 장애인은 약하다라는 인식을 확 깨게 해준다. 언어장애를 가진 최고의 정치 웅병가 데모스테네스. 데모스테네스는 아테네에서 출생하였는데 7살 때 아버지가 죽자 백부인 아포보스가 유산을 관리하였으나 그들에게 전 재산을 빼앗겼다. 이 억울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데모스테네스는 이사이오스에게 운병술을 배워 결국 소송에는 이겼으나 이미 탕진한 상태라서 재산을 환수받지 못하였다. 그는 이 재판을 계기로 직업적인 법정 변호가가 되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재산까지 몰수당해 교육을 받지 못한 데다 말을 몹시 더듬는 언어장애까지 있었고 그가 변호사가 되고 아테네의 최고의 운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피나는 노력 덕분이었다. 그는 언덕을 뛰어오르며 발성 연습을 했고 독서를 통해 지식을 넓혀갔다. 데모스테네스는 화려한 언변을 무기로 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다. 당시 그리스는 신흥 마케도니아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그는 반 마케도니아 운동의 선두에 서서
정열적인 의의 연설로 국민들의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하였다. 그의 이름으로 정해지는 61편의 연설 중 특히 유명한 것은 필리포스 탄핵 3편을 비롯한 정치 연설이다. 초기에는 소크라테스의 영향으로 조화롭고 세련된 문체를 사용하였으나 점차 중후하고 압도하는 문체로 바뀌었다. 그의 연설이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정성 때문이었다. 그래서 데모스테네스의 말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것이다. 마케도니아의 필립 왕이 이런 말을 할 정도였다. 100만 명의 그리스 군사는 무섭지 않지만 데모스테네스의 세치현은 무섭다고 한 말이다. 노력하는 성실과 변치 않는 진실을 가진 데모스테네스의 리더십이 그리운 오늘이다. 지체장애인 군사이론가 손빈. 손빈은 제나라 사람으로 기원전 356년에서 기원전 319년 무렵에 활동했다. 청년 시절에는 방연과 함께 병법을 배웠는데 학업 성적이 늘 방연을 앞질러 그의 시기와 질투 대상이 되었다. 학업을 마친 뒤 방연은 위나라에서 가서 벼슬을 하다가 해왕에 의해 장수에 임명되었다. 당시 제나라와 위나라는 중원의 패권을 놓고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방연은 자신이 손빈만 못하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으므로 제나라에서 손빈을 기용하면 어떡하나 몹시 꺼려했다. 그래서 비밀리에 손빈을 위나라로 초대했다. 손빈이 위나라로 오자 이번에는 해왕이 뛰어난 손빈을 발탁하지 않을까 걱정되어 음모를 꾸며 손빈을 해쳤다. 사악한 방연은 손빈의 선조 손무가 남긴 병서를 손에 넣기 위해 손빈을 죽이지 않고 무릎 아래를 잘라내는 형벌인 빈형을 가해서 지체장애인으로 만들었다. 손빈의 얼굴에다 죄인임을 나타내는 경형의 흔적까지 남겼다. 물론 방연은 자신의 의도를 철저하게 숨긴 채 손빈에게 마치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꾸몄다. 얼마 뒤 동문 수악한 방연의 천인공노할 흉계와 그 진상을 알아낸 손빈은 위나라에서 도망칠 생각을 하면서도 병서의 저술에 몰두한다. 마침 고국인 제나라의 사신이 위나라에 왔을 때 몰래 만나서 자신의 사상을 펼쳐 보인다. 제나라의 사신은 손빈의 재주를 알고 몰래 수레에 태워 제나라로 데리고 와서 장군 전기에게 소개해 주었고 전기는 손빈의 능력을 인정하여 빈객으로 예우해 주었다. 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했을 때 위급해진 조나라가 제나라의 구원을 요청한다. 이때 제나라 위왕이 손빈을 장군으로 삼으려 하자 손빈은 사양하고 장군 전기의 군사가 되어 출전한다. 전기가 군사들을 이끌고 조나라로 가려 하자 손빈은 상대의 강한 부분은 피하고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는 계략을 써서 크게 승리하여 존재감을 얻는다. 13년 후에 위나라와 조나라가 함께 한나라를 침공한다. 이에 한나라에서는 제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제나라는 전기를 장군으로 삼아 위나라로 진격한다. 이때 위나라의 장군 방연이 제나라의 군대와 부딪히게 된다. 마침내 손빈을 장애인으로 만든 방연과 싸우게 된 것이다. 손빈은 군사들에게 10만 개의 아궁이를 만들게 하고 다음 날에는 5만 개, 그 다음 날에는 3만 개의 아궁이를 만들게 한다. 추격하던 방연은 이것을 보고 제나라 병사들의 태반이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보병과 떨어져 날쌘 정예부대만을 거느리고 급히 추격을 한다. 손빈이 방연의 추격 속도를 계산해 저녁 무렵에 마릉에 이를 것이라 생각하고 병사들을 매복시키고 길가에 큰 나무에 방연, 이 나무 아래에서 죽다라는 글자를 써놓고 횃불을 신호로 공격을 하게 하는데 결국 위나라의 군사는 크게 패하고 방연은 자살을 한다.
반면에 손비는 천하에 그 명성을 날리고 대대로 그의 병법이 전해지게 된다. 손비는 원수도 갖고 명예도 얻었다. 손비는 연구에 몰두하여 삼사법을 창안했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제나라 위왕에게 군사로 임명받았다. 그리고 대장군 전기를 도와 2차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손빈 병법이라는 군사 이론서를 남겼다. 손무의 군사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군사 이론과 실전에서 대단히 높은 수준을 과시했다. 그가 창안한 삼사법은 군사 응용학의 시초가 되었다. 손빈은 중국 군사사에서 중대한 지위를 차지하는 군사 이론가이다. 언어장애인 사상가 한비. 한비는 중국 전국시대 한나라의 왕족 출신이다. 성악설을 주창한 순자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워 뒷날 법가의 사상을 집대성하였다.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가 법제화되어야 하는 성문화된 법은 엄격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비는 절대군주의 사사로운 판단이나 감정을 배제한 합리적이고 공개된 통치를 위해 이상적인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비는 귀족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여 법을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공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군주의 독단적인 1인 통치를 방지하기 위해 관료제를 주장했다. 권력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는 관료제는 법가 사상의 이상적인 구현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주장이 한나라 왕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탄하면서 자신의 법가적 이상을 한비자라는 책으로 남겼다. 한비의 저서를 본 진시황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나 그와 사귈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말하며 한비를 데려오기 위하여 급히 한비의 나라인 한나라를 공격한다. 한나라 왕은 한비를 등용하지 않았다가 상황이 급해지자 한비를 진나라의 사신으로 파견한다. 진시황은 한비가 오자 좋아하였는데 막상 한비가 말을 심하게 더듬어 대화가 불가능하고 또 한나라의 공자라는 점 때문에 한비를 신용하지 않는다. 한비의 학문을 시기하던 이사라는 책사가 한비를 돌려보내면 후환이 있을 것이라며 한비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간언하자 진시황은 한비에게 사약을 내렸다. 한비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사상을 가지고도 직접 정치 일선에서 자신의 사상을 펼쳐 보일 수 없었다. 언어장애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학문을 소개하는 유세. 오늘날은 선거를 위해 유세를 하지만 춘추 전국시대에는 자신의 사상을 군중들 앞에서 설파하는 행위를 뜻하는 유세도 한 번 하지 못하고 오로지 글로 썼다. 그러나 진시황이 중국 통일을 한 후 그의 사상을 진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 사상의 위대함을 인정한 것이다. 그의 저서는 오늘날에도 수없이 읽히며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한 가지 예로 창과 방패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 모수는 한비가 만들어낸 단어이다.